네, 이교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긴 해요. 얘는 아직 기출은 안 됐으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계약 자유의 원칙은 원래는 계약 자유가 원칙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지, 상대방을 누구하고 할 건지,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방식 이런 걸 정함이 원칙이지만 거기 보세요. 약관 개념 보세요. 개념 보시면 약관이란 그 명칭 여하 불문하고 누구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해 놓은 계약의 내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명칭이 어떻든 약관이라고 쓰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미리 어떻게 돼요? 내용을 다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그 내용에 사인할지 말지만 정하잖아요. 내용 변경의 자유가 없어요. 방식의 자유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진 않잖아요. 그쵸? 그 사업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할 거니까. 왜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한 사람씩 체결할 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엄청나게 수만 건 이렇게 적용돼야 되니까 그때마다 달리 정할 거냐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죠? 인터넷이나 그 TV 같은 거 요새 많잖아요. 유선 TV. 그래서 맨날 있잖아요. A형이에요, B형이에요, 뭐 프리미엄이에요,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뭐 둘 중에 선택하면 세 가지 중에 선택하잖아요. 뭐 인터넷과 휴대폰도 3구 요금, 4구 요금, 5구 요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맞춰진 데에 따라서 그냥 금액에 따라서 나는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상관없잖아요. 인터넷 그 양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근데 왜 만들어지는 거죠? 왜? 이건 왜 필요하죠?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도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계약을 그 수만 명을 안 뜨는 수만 명에 따라서 따로따로 계약을 하면 누가 휴대폰 회사든 인터넷 회사든 뭐죠? 관리할 직원들을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개혁 하나하나 할 때마다. 사실 그거 할 때마다 비용 같은 게 더 많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비용을 소비자가 더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 있어요? 필요성은 있어요. 신속한 거래 확보고. 그래서 계약을 할 때마다 그 똑같은 계약을 비슷한 계약을 할 건데 계속 할 때마다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도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얘네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게 되면 누구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게 우리한테 정가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안 써도 되는 것들을 넣어서 기본 요금을 올린다거나 원래는 요거 어떻게 돼요? 왜 인정하는 거예요? 다수의 거래를 획일화함으로써 비용을 줄여서 소비자한테도 이익이 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 이거를 놔뒀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사업자들이 아주 짜잘한 글씨로 불리한 거를 작게 써갖고 우리가 모르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선 나중에 조금 잘못하면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은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위약금 물어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필요는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자한테 불리한 것들을 일정한 경우에 제거해 주려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여기 조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약관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뭐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의 내용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약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이 법률의 규제의 대상이 된다예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거기 얘기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줘서 누구한테 불리하게 돼요? 비용이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로 소비자죠.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규제하게 되기 필요성이 나타났다. 원래는 양쪽 다한테 이익이 돼서 약관을 쓰도록 한 거였지만 이렇게 자기네들이 만들면서 불리하게 되니까 인정된 경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특별히 법률에 규정을 둬서 이 일정한 경우에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약관 규정을 무효로 만드는 강행 규정을 이제 약관 규제법에 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양가로 3번 보세요. 왜 약관에 대해서도 서로 구속력을 있다고 보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약은 어떻게 체결돼야 됐어요. 당사자 의사 합치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상대방은 누구라 할지 계약 내용을 뭘 할로 할지는 뭐죠? 당사자가 정하니까 의사 합치가 있어서 효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약관은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는 사인만 하게 된다면서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 이것 자체가 왜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 이게 이제 논의가 된 거예요. 내가 합의 못 하잖아. 그럼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야? 이제 논의가 됐어요. 그럼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약을 하면 약관에 따른 합의 약관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약관 규제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관에 대한 구속력이 뭐니? 이게 이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때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가 사인한 건 아니잖아요. 휴대폰 계약을 하는 게 우리가 선택은 해요. KT에서 할 건지 SK에서 할 건지 선택을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SK를 선택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그냥 뭐 695금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최소한. KT에서 할지 SK에서 할 건지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구속력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내용으로 하려는 합의가 있었으니까 그게 뭐죠?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권리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의사 합의로 이루어지든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법률 관계로서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강제로 우리가 그걸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강제적인 의미는 있잖아요. 나는 꼭 그거가 아니어도 되는데 특히 뭐예요? 옛날에 시티폰 썼던 사람이 휴대폰으로 옮길 때 자기는 시티폰 써도 돼요. 근데 강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시티폰이 없어지니까 선택 사항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판례는 뭐라고 근거가 그래도 내가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비자한테는 여기에 구속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뭐죠? 가끔 받아보면 특약이 들어가요. 인터넷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하면은 이거 체결하면 뭐 주겠어요? 뭐 서비스 뭘로 주겠어요? 너 주겠어요?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안 돼도 이 사람한테 해주겠다고 특약으로 거기다 플러스 뭘 쓰잖아요. 그럼 이건 뭐죠? 그 내용에 따른 합의가 약관하고 다른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안 한다니까 그러면 가끔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3년 지났으면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면 뭐 더 돈을 준다거나 막 이런 거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합의를 해보라고. 그냥 무조건 쓰지 말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쓰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휴대폰을 열었거든요. 그 SK랑 해갖고 아직도 그 번호를 그냥 쭉 쓰고 있어요. 그럼 한 몇십 년 됐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뭘 결정하면 결정할 때 어렵지 한 번 하면은 쭉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머리도 내일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도 그 아들 때문에 가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10몇 년 동안 아들이 다 컸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뭐 한 군데 다니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간에 보다 보면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옮기겠다. 그럼 막 주잖아요. 뭘 서비스로 더 드리고 무슨 주겠어요. 이런 건 특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것들은 약간의 우선에서 적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건 어디예요? 원래. 이게 원래 계약이었잖아요. 합의된 대로 효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일정한 경우에 약간의 정해진 대로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특약이 존재하니까 그 조항이 막 수십 개가 쭉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약정에 대해서는 나는 플러스 뭘 더 하겠다. 이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 예를 들어서 쭉 보면 한 6, 70개가 쭉 써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약간에 뭔 어떻게 하라 하는데 그걸 다 합의하는 건 아니지만 한두 개에 따라서는 합의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들은 그 조항에 적혀 있는 것보다 내가 합의한 대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구성력하고 관련돼서는 이거는 써주셔야 돼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약관 자체가 계약이냐 하는 너의 얘기예요. 이것도 계약이니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니 이런 노력이 그 의문이 있는데 판례는 뭐라고 얘기해요? 약관 자체도 계약 당사자에게 갖는 것 그 자체가 규범이나 법규범으로 성질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법인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하고 계약 맺는 건 아니니까. 왜 효력이 있니? 얘도 그냥 계약은 계약 맞다는 얘기예요. 뭐는 제한되지만 내용을 결정할 내용 형성의 자유는 제한된다 하더라도 뭔 있어요? 내가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약관은 계약의 합의에 따른 계약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관도 계약인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구속력이 있다예요. 내가 합의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아직 여기까지는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일정한 경우에 약관에 써 있어도 계약 내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예문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넘어가세요. 지금은 그냥 보세요. 여기는 약관은 우리가 지금 아직은 여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일단 조문을 쓰실 수 있는지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양거로 4번 보세요. 약관의 계약으로서의 편입.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약관에는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러 가려고 그러면 계약 내용을 다 정해야 되는데 무슨 약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조문이 1조부터 막 쭉 써서 막 40조, 50조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막 40, 60개 정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계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법이 뭐라고 그래요? 약관도 계약이라서 너가 구속을 받아야 돼. 너가 그걸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최소한 내가 따르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면 약관규제법 자체 그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보면 약관이라고 하는 건 계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게 A라는 회사와 갑이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이 내용이 뭔지는 얘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결정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최소한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내용은 못 바꾸더라도 이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계약이 되기 내가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뭘 해야 돼요? 보여주고 설명해줘서 내가 내용인지는 뭐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내가 구속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편입 통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관으로 인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이지 얘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는 모르잖아요.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계약의 내용으로서 내가 구속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죠?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내가 알아야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에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시 설명 의무라고 하는 거 거기 보세요. 명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휴대폰 계약을 체결하면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고 얼마를 쓰면 돈을 더 내야 되고 뭐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5만 9천 원짜리 쓰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손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쓰시고 남아요. 돈 안 내실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요새는 전화세보다는 주로 인터넷에 더 그 통신비가 더 많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잖아요. 요새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인터넷 잘 안 쓰시고 전화만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여기 하려면 여기 보면 명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체결자가 그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구할 때는 그 약관을 교부해서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기만 알고 여기한테는 알려주지 않으면요. 이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약의 내용으로서 주장 못한다예요. 내용으로 주장 못한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나온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 우리가 이제 자동차 타려면 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하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남이 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 판례에서는 누가 됐었냐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서 있으면 내가 가족 안정 투경을 하면 근데 그분은 어떻게 돼요? 법률상 혼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로 그냥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한정 특약이니까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했는데 누가? 와이프가 자기는 와이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법률원에 따르면 와이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고를 냈는데 보험을 안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으면 뭘 했겠어요? 가족 한정이 아니라 자기만 보험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더 싸게 매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을 따로 계약을 체결했든지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이게 판례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안 알려줬으면 사실은 부부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안 알려져 있으면 그거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들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금 계약도 마찬가지죠.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알려줬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이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간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명시 의무예요. 거기 2번 보시면 설명 의무예요. 근데 우리가 읽어도 모르는 거 많잖아요. 한글이나 이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또 특히 노트북 같은 거 보면 뭐는 어떻게 써라. 지금도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쓰면 뭐 어떻게 해서 뭘 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 많잖아요. 한글로 쓰여 있긴 하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설명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곤란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면제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요? 이미 알고 있으면 예외되는 거. 원래는 뭐죠? 거기 보면 중요한 내용은 고객한테 꼭 알려줘야 돼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은 특히 자동차 보험은 뭐가 중요해요? 누가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 한정이면 가족이면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같이 사는 가족 아들만 되고 안 되고 이러면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직계존속이 되느냐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그 계약을 맺는 거에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고객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예외는 있어요.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거나 설명이 곤란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건요. 또 해줄 필요 없는 거고 아니면 고객이 별도로 설명 없어도 다 예상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미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해주라고. 그럼 굳이 설명 안 해도 어떻게 돼요? 혜택을 그냥 받게 되는 걸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거기 대표적으로 이제 명시 설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하지만 이건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보험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위해서 인정되고 그래서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제외될 수도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까지? 중요한 거는 꼭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문제되는 것들이 뭐죠? 그거 있잖아요. 암보험 암보험 들었는데 자기 건 안 된대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암보험 왜 들어요? 암 걸리면 보호받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막 얘기했잖아요. TV에도 나오네요. 요새는 이제 막 많이 나오잖아요. 경계성 암은 안 되고 우리는 암이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설명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제출할 때는. 근데 그것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실비보험 했는데 저도 한번 탈라고 그러면 특히 이제 종합병원에 가게면 어렵잖아요. 거기 무슨 코드를 써야 된대요. 써야 있는 게 있어야 된대요. 근데 보험금 탈라고 그러는데 그걸 꼭 의사를 만나야지 그거를 받을 수 있대요. 코드가 있는 게. 근데 의사를 만나려고 하면 진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병원은 그냥 가서 하면 만나기라도 쉽잖아요. 근데 대학병원은 무슨 요일 아침에는 나오고 무슨 요일 아침에는 안 나온 데다가 특진비하고 더 받잖아요. 그리고 뛰는데 2만 원 달래요. 뭐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절차 규정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절차 규정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제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많이 겪는 일 중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예외들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에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는 것들은 제외될 수도 있다. 뭐 면제되는 것들 거기서 이제 그 있는 것들과 관련된 판례예요. 그래서 그러면 효과가 뭐냐? 그러면 그 해당하는 계약의 내용은 주장할 수 없어요. 누가 주장할 수 없어요? 사업자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우리는 암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체결할 때 보통 누가 해요? 그 보험하는 아줌마들이 와서 맨날 그러잖아요. 다 된대잖아요. 너 꼭 해야 된대잖아요. 막 아버지가 뭐 아팠으니까 너도 될 거라고 꼭 이 암보험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는 안 된대요. 거기 조문을 쭉 보래요. 여기 맨 밑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조그맣게. 다른 건 되게 크게 쓰여 있어요. 너가 뭘 안 된다면 우리는 계약을 보험 안 해줄 거야 막 있는데 진짜로 제외되는 건 막 콩알 같은 글씨로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작은 글씨로.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설명 안 해줬는데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유방암은 안 된다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새 뭐 있잖아요. 암 종류들 되게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경계성은 안 된다, 뭐 무슨 암은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었을 때, 근데 하필이면 내가 여기 걸린 거죠. 그럼 원래는 나는 어떻게 보험금 청구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저런 요건이 갖춰서 설명 안 해줬다. 그러면 나는 누구는요? 저 조항을 나한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보험회사가. 이런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지. 중요한 부분은 꼭 설명해줘야 돼요. 암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암에 걸리면 돈 받을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보험보험을 받는 걸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외되는 것이 설명 안 됐다면 그 조문의 내용을 누구한테? 계약 당사자한테 주장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보세요. 2번. 그러나 고객이 이 내용으로 주장하는 건 가능해요. 불리해요. 근데 고객이 괜찮대요. 자기는 그렇게 해달래요.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왜 그 약관규제법을 만든 거예요? 불리한 고객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고객이 괜찮대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는 누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인정됐던 거예요? 약자인 계약자를 보호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주장하는 건 가능해요. 왜요? 고객도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보통 보면 그 약관하고 관련돼서 넘어갑세요.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하시고 그래서 아까 거기는 조문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거 이제 확인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해석 통제는 뭐죠? 해석 통제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냐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다른 합의를 했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조문이 아니라 내가 합의한 대로 우선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개별적으로 여기에 있는 조문이 아니라 이와 달리 내가 다른 약정을 했다, 개별 약정을 했다. 그러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고 이게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가능하다 하는 거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 거 보시면 원래 합의한 대로 우선적으로 적용해요. 근데 약관구제법 보시면 5조 1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관은 고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거는 계약이 이렇게 조문에 막 1조, 2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약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자가 10,000명, 1,000명 있는 다른 계약자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걸 조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 이게 예를 들어서 59,000원짜리는 9,000원짜리는 이런 조건이 다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이 조항 중에서 나는 적용 안 된대요. 다른 사람 다 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약관은 고객마다 자기가 만들어 놨으면 모든 고객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적용돼야 되고 통일적으로 해석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뭐죠? 이 조문 자체를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59,000원짜리는 이런 걸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죠? 그런 59,000원짜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다 동일한 가게,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문, 이 약관 자체가.
그쵸?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한 거는 이 조항하고 자기가 여기 약간의 의사표시를 하나 더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두 개는 다른 해석이에요. 두 개를 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약간은 미리 만들어 놔서 통일적으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해주면서 나만 안 해주면 그건 안 돼요. 그 조문대로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특별히 다른 약정을 했다면 그거 내가 주장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 해석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해석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만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한 수준 안에서 객관적 획일적으로, 그리고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회사한테 유리할 수도 나한테도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 왜 똑부러지게 그 마늘 안 써놓은 거 있잖아요. 해줄 건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뭐 이런 거 써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누구한테 불리하게? 만든 사람한테 불리하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우린 누구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계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의심스럽게 만들었으면 네가 잘못 만드니까 너 불리하게 해석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한다. 그래서 거기 네 번째가 작성자 불리익의 원칙. 만든 사람이 네가 잘못 만들었으면 누구한테? 사업자 네가 불리하게, 네가 만들 때 잘못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고객 유리하게, 사업자는 불리하게 해석한다. 이걸 우리가 작성자 불리익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문이 만들어졌을 땐 저렇게 한다 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쭉 넘어가시고 5번 봅시다. 축소 해석의 원칙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축소 해석하는 건 뭘 축소하라는 거예요? 고객에 불리한 거는 축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고객에 불리한 건 축소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고객의 이익이 보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의 권리를 고객의 권리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 책임을 제한한다. 자기가 책임질 걸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축소 해석해서 누구한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업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고 고객한테는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무면허 면책 약관 조항이라면 무면허인 경우에는 운전을 했다가 보험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경우 누구나 운전 같은 거 막 해놓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면허 자체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안 해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게 내 차를 내가 면허 없는 사람한테 운전하게 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는 보험 안 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무면허 운전 조항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질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차를 내가 운전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차를 가지고 가서 무면허자가 요새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뭐 키 있는 거 꽂아가지고 아버지 차 몰고 가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차야면 아버지 잘못이에요. 왜요? 미성년자는 아버지가 감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버지 감독 잘못인데 그게 아니라 TV에서 보면 왜 갑자기 그 주차장에 가서 애들이 문 따고 가서 막 타고 나가가지고 교통사고 내고 이러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걔가 하필이면 그 자기가 그 차를 도둑 맞아서 걔가 운전했는데 걔 자체가 어떻게 돼요? 무면허인 경우라면 자기는 보험을 못 받는 거잖아요. 걔가 면허 있었으면요. 자기는 보험의 혜택을 받았을 거잖아요. 이건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면책한다면 그거는 공정성을 잃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는 뭐죠? 보험을 체결한 계약자가 자기 잘못이 없은 경우에도 무면허 면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소해 주는 거예요. 고객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이건 이제 고객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고객의 책임,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를 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해서 보험 드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 내고서 미리 보험금을 내잖아요. 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은 게 다 보험하고 관련된 해석이 되게 많아요.
보험회사들 체결하면서 이 사람들은 맨날 저것만 하는 거잖아요.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덜 주는 게 자기네들이 이익인 거니까 맨날 이런 것들이 해서 문제된 게 주로 여기 약관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험하고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나와요. 판례들이. 그래서 정도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본 거는 계약 내용 자체에서 여기는 조문에 있지만 이건 적용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이에요. 이게. 여기에 이 계약 내용 자체 여기 40조까지 약간의 조문이 있으면 이게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갈 거니 안 들어갈 거니 하는 것들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해줘야지 이 계약 내용을 다 뭐죠? 약간 내용을 다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명시 설명하고 그리고 해석을 했을 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봤던 거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약간의 불공정성 통제라는 얘기는 뭐죠? 계약의 내용으로는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게 이 계약의 내용으로 여기 조문 안에 있는 게 일로 들어온 거예요. 계약이 약관 자체의 계약이. 40조가 예를 들어서 다 계약의 내용이 됐어요.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설명도 해주고 명시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계약의 내용 자체가 이제 문제예요. 아까는 뭐죠? 그 조문 자체를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가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계약의 내용이 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조문이 어떻게 되게 돼요? 다 설명해 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조문이 어떻게 돼요? 신의 측에 반해서 공정을 잃은 조문이에요. 뭐죠? 무조건 이 기계가 잘못되면 다 고객 책임이래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뭐가 안 되면 다 고객 책임이래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얘기하면 뭐 나오잖아요. 그러고서 하다가 보험금 한 번이라도 밀리면 무조건 100만 원씩 내래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다 해줬어요. 나도 다 봤어요. 그렇다고 항상 우리가 그거를 고객이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우리 위에 거는 뭐죠? 여기 조문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얘기였으면 여기 이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렇게 누구한테 고객한테 불리한 조항도 항상 설명만 해주면 들어오는 거니 이게 이제 논의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불공정성 통제라고 해요.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온 그 약간이 내용 자체가 누구한테? 고객한테 저렇게 불리한 것이라면 항상 적용돼야 되느냐, 설명만 해주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원칙 보세요. 신의성질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이고, 그리고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미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왔지만 그 내용 자체가 저렇게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고객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하면 명시 설명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래서 거기 판례 한번 보세요. 여기 뭐죠?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기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약정. 이거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원래는 당연히 상대방이 부담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잘못 없이 이게 얼마 쓰지 않았는데 결함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처음에 기계를 잘못 만든 것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계약 이전한 이후부터의 결함은 다 고객 책임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자담보 책임 관련해서 뭐죠? 매매 대금하고 관련해 매도인의 담보 책임처럼 하자도 6개월 안에 그 결함이 있으면 원래 배상 누가 해줘야 돼요? 매도인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에는 무조건 결함이 발생했으면 고객이 책임져라 이런 것들 다 조문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물어봐요.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약간의 이미 정해져 있어서 바뀌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방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그래서 불공정하다. 근데 다 무효는 아니고 일부만 무효인 경우가 많잖아요. 저 40조가 전부가 무효는 아닐 거 아니에요. 조문 중에. 유효한 조문도 있고 무효인 조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문이 40조예요. 근데 여기서 세 조문은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럼 이 세 조문은 빠질 거 아니에요?
이 세 점은 적용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설명 안 했다. 그리고 또 어떤 조항은요. 요거는 설명을 했지만 이게 불공정한 조항이에요. 그럼 40조 중에서 5개 조문이 무효다. 그럼 이 계약은 존속하느냐 이게 문제돼요. 근데 원래 민법은 어떻게 돼요? 민법은 일부 무효는 137조에서 전부 무효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16조에서 뭐라 해야 돼요? 이렇게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요. 뭐만 빼면 돼요. 그러면 이거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휴대폰 쓰고 싶어도 휴대폰 자체를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대를 어떻게 돼요? 나머지만으로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봐요. 원칙이. 그래서 이거는 민법의 뭐죠? 일부 무효의 예외예요. 그래서 다만 이게 그 빠진 조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부당에게 불리하면 그때 전부 무효로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민법 청칙에 일부 무효일 때 전부 무효가 원칙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약관 규제법은 그 뭐죠? 특칙으로 원칙과 예외를 전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약관에 있는 뭐 50개 조문에서 3조문이 무효다. 그랬으면 어떻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나머지 부분 그냥 유효하게 존재하는 거고. 근데 그걸 빼버렸더니 그게 액기수라서 효과가 없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때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여기 예외다 하는 거 확인하세요. 이거 민법 137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외라는 거, 나머지 조문 유효하다 하는 것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관부 규제법도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약관 규제법에 대한 규정에 편입 통제해서 쓰거라. 뭐 규정의 조문을 이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써라. 뭐 이런 거 나오거나 이미 들어온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써라.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여기를 어떻게 돼요? 계약의 내용이 됐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뭐가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신의성식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고객이 예상하거나 부당한 조항 이런 것들은 편입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대로 쓰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약관 규제법하고 관련되면 일단은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개념 정확하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필요성은 있다예요. 하지만 누구한테 불리해진다?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조문 자체가 다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편입 통제라고 해서 명시 설명 의무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조항 자체가 불공정한 경우 또는 이렇게 고객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게 부당한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그 조항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약관 통제와 관련된 걸 보셨어요.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저렇게 기본적인 건 나올 만해요. 지금 우리가 나온 건 지금 아까 우리가 기출문제 잠깐 본 것처럼 계약 성립과 관련된 부분 파트에서 청약과 승낙으로 인하지 않은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를 써라. 이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직은 안 나왔지만 약관이 나온다면 그 한 10점짜리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은 그 정도 써라 하는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제부터죠.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면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계약의 일반 성립 요건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상반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이 합치는 청약과 승낙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립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계약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랬을 때 원칙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거 여기지만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외가 존재한다. 뭐죠? 명시적인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의사 실현으로 인한 계약 성립 조문 532조와 교차 청약 뭐죠? 승낙 없이 청약만 2개 있는 거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의사의 합치가 아니라 서로 사겠다. 한 사람은 팔겠다라는 얘기가 원래는 승낙은 뭐예요? 그 청약에 대한 확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청약만 2개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거. 그래서 청약만 있는 거고 청약 승낙이라는 게 여기 뭐죠? 청약과 승낙이라고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닌 거잖아요. 뭐만 있어요? 하나는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죠. 청약만 2개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문제는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쓰신다면 뭘 쓰지? 그 학설상 논의되고 있는 사실적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은 잠깐 정도 한 줄 정도 언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 게 계약의 성립 파트인데, 계약의 성립 파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15개 전형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전제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칙과 예외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게 되는 거고, 문제도 어떻게 나와요? 문제 나올 때 문제는 원칙을 알고 계신다고 하고 원칙을 다 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너무 그냥 단문 형태 50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짜겨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짜겨서 나와서 성립 요건주 효력만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그 예외적 부분 조문이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 이제 우리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잠시 보시고 쉬었다가 이제 성립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성립하고 관련돼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쓸 건지 한번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